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유럽 연합이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관세 전쟁이 좀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도 이 관세 관련한 뉴스가 네. 없이 넘어가는 날이 없는데요. 유럽이 미국산 위스키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유럽 쪽에서 먼저 자극을 했는지 보기 나름인데요. 자,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지난달 대비 보합권에 머물렀지만 미국과 유럽 간의 관세 정쟁 관련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더 눌렀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반등했던 기술주들도 대부분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새 CEO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와중에 인텔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메타, 애플 등 그동안의 M7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았던 종목들은 오히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메타의 경우 금년 들어서 올렸던 상승폭을 다 까먹었습니다. 신년물 미국채 수익률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소폭 하락했고요. 달러도 강세, 금도 강세, 조금 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사실 오전장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코스피가 좀 2,600선 회복을 좀 기대하게 하는 흐름이었는데 결국에는 2,570선에서 약보합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오히려 0.9% 하락 전환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제 개인과 외국인 순매도를 나타냈고 기관이 장 마감 전 순매수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또 유럽의 방위비 증액 기대감에 오히려 방산주죠.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들은 강세를 보였고 조선주도 좋았습니다. 또 어제 오후에 나온 소식 하나오션이 MRO를 완료한 미 해군의 함정이 출항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자,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어제장 같은 흐름이 이어지는지 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여전히 서울과 지방 간의 아파트값 양극화가 심각하다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또 해결 방안은 없는지 하우머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계속되면서 뉴욕 증시가 좀처럼 추세적인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경제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주류에 대해 200% 관세 폭탄을 던지겠다고 경고하자 투자 심리가 또다시 위축되는데요. 이제는 저가 매수보다는 오르면 파는 셀도랠리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감 사항 보면 다우지수가 오늘 1.3%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는 1.39% 내리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나스닥도 2% 가까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크게 올랐던 빅테크 기업은 모두 휘청였습니다. 나홀로 상승하던 엔비디아도 결국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어제 큰 폭으로 올랐지만 오늘은 3% 가까이 빠졌고요. 메타가 오늘 4%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면 버크셔 해스웨이는 1.5%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에 다시 주저앉은 데는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인데요. 앞서 EU 집행위원회가 12일부터 시행된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조만간 프랑스를 비롯한 EU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와인과 샴페인 등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내놨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또 4월 2일부터 시행될 상호관세 부과 방침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심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정책 불확실성이 가라앉아야만 위험 자산이 반등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지표도 보면 그래도 미국의 2월 도매 물가는 불행 중 다행으로 예상보다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헤드라인 PPI는 전월 대비 7개월 만에 보합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년 대비로도 3.2% 오르면서 직전치와 예상치를 모두 크게 밑돌았습니다. 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0.1% 하락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고요. 전년 대비로도 3.4% 오르면서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정체된 것은 직전 수치가 대체로 상향 조정되고 또 서비스 물가가 전월보다 0.2% 감소한 영향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일부 품목들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정책 변화에는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병원 입원 진료비는 지난달 마이너스 0.5%에서 1%로 올랐고요.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도 0.5% 상승세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이외에도 외래 진료비나 호스피스 진료비도 전달 대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PPI 지표까지 나오고 나서 경제학자들은 0.3%에 달했던 1월 근원 PCE 지수가 2월에는 반올림에서 0.4%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보고서는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 더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나온 고용지표는 노동시장이 큰 침체 없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냈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건 오르면서 전주 대비해서 2천 건 떨어졌고요. 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7만 건 나오면서 전주 대비 2만 7천 건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해고와 채용 둘 다 줄어드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연방인력 감축 데이터가 이 실업수당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번 데이터에 크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이번 PPI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고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4%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3%포인트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관세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하락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67%, 1.54% 떨어졌는데요. 반면 금값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장중 처음으로 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환경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금 수요가 둔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금값은 1.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에 대한 지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 바이낸스 측이 트럼프 측근들에게 접근해 사업 거래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낸스가 미국 시장 재진입과 함께 수장인 자오창펑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사면을 받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는 CEO직에서 물러난 자오창펑은 자금 세탁 등 혐의로 기소돼 거액의 벌금과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은 정부의 규제 조치까지 더해져 점유율이 27%에서 1%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진퇴양난인 상황에서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한 트럼프를 지렛대 삼아 제도약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전례 없는 이해 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권한과 가족들이 얻을 수 있는 사업 이익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자산을 가족 통제 하에 두면서 계속해서 사업 거래를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 이번 논의가 실제 성사되면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정책과 관련해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을 두고 월가 거물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은 미국 제조업 활동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요. 월가 안방만인 골드만삭스의 데이비 솔로몬 CEO는 관세 정책에 대해 확실성 제고를 주문하면서도 트럼프의 광범위한 정책 의제와 소통에 대해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그동안 관료적 형식주의가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면서 CEO들이 규제 완화 등 순작용을 반기고 있다 말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잠잠했던 미국 내 IPO도 올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머는 관세 정책과 관련해 불확실성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앞서 비판적이었던 기종 입장에선 한 발 물러서며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는 기업인들로부터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관세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언급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기업들은 어떨까요?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 시장에서 새 판짜기에 나서던 애플이 트럼프 관세 장벽에 부딪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CNBC는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4월 2일 마감일을 앞두고 양국 간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있다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술 산업, 특히 그중에서도 애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아이폰 생산량의 약 15%가 인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탈중국 전략 속 생산 거점을 대거 인도로 돌려온 애플 입장에선 타격이 불가피한 대목이고요. 이에 따라 아이폰 가격 역시도 오를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생산 거점 외에 인도 현지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섰던 애플이 뱃머리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금값 전망도 짚어보죠. 맥쿼리가 올해 금값이 온스당 3,15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3분기 3,500달러까지 치고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지난달 기준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인데요. 금 기반 상장지수 펀드가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판단했고 또 가격 상승에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보석과 골드바, 주화, 기술 등 실물 시장에서도 수요가 꾸준해 추가적인 가격 지지를 받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앞서 골드만삭스 역시 올해 금값이 연말 3,1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목표치를 높여 잡았고 시티그룹도 지난달 석 달 내 3,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정부가 어제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가 크게 올랐는데요. 출범식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양자과학기술이 미래 경제사회와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인 만큼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범부처 차원의 양자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양자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등 약 7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하고 차세대 선도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형 연구개발 체제도 도입할 예정인데요. 또한 해외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양자기술 관련 소부장 산업도 육성하고 양자 스타트업에 맞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방면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한국첨단소재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KCS 17.12%,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8.26%, IC테크웨어 5% 넘게 올랐고 우리로도 5%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어제 전력설비주도 강세 보였는데요. 호반그룹이 LS의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현재 LS와 호반은 자회사 간 특허 분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8월 LS 자회사인 LS전선은 호반그룹의 자회사인 대한전선이 자사의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LS전선이 일부 승소했으나 양측이 이에 불복해 2심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어제 2심 판결에서 LS전선의 1심 승소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지분 매입을 두고 호반그룹은 단순 투자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업계에선 그룹 간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분 3% 미만 수준에서 매수하긴 했지만 일정 부분 확보했으므로 자료 열람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마감 상황 보면 LS 19% 가까이 올랐고 위너스 14.02%, 산일전기도 7% 가까이 올랐고 가온전선 5.95%, 한전 KPS 5.31% 강세 보였습니다. 방산주도 이번 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 방위비 증액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로 세계 각국이 방위비를 증액하는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특히 독일이 가장 적극적인데요. 이런 와중에 글로벌 2위 완성차 그룹인 폭스바겐이 방위산업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내 방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한편 또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좋은 만큼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KB증권은 한화 에어로가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다며 목표 주가를 기준 60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올렸고 한국투자증권은 현대로템이 확대되는 유럽의 무기 체계 수요에 직접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또한 올해를 기점으로 중동 시장 마케팅도 본격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파이버프로가 19% 넘게 올랐고요. 현대로템 10.29%, MNC솔루션 6.7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32%, 휴니드도 5%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기판주도 강세 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리기판 활용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 그간 유리기판 개발에 주력해온 국내 기업들에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린 셈이죠. 엔비디아는 최근 TSMC에 앞으로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L의 예약 비중을 대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이 버전은 인터포저로 실리콘 대신 유리기판을 써서 열 관리 문제를 크게 개선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요청이 현실화되면 유리기판 상용화도 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엔비디아와 TSMC와 끈끈한 삼각 동맹을 이어온 SK하이닉스, SKC의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캠트로닉스 14.1%, 한빛레이저도 8.59% 올랐고요. 나인테크 5.7%, SKC 3.33% 시세 분출했고 JNTC도 3%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완연한 전강후약 장세였습니다. 앞선 뉴욕 증시 상승으로 코스피 장 초반 3월 들어 처음으로 2,600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관세 리스크가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선 또다시 투매가 나오는 양상이었는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변동성이 큰 날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중에 1% 넘게 상승했었지만 결국 마감은 코스피가 약보합, 코스닥도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 수급적인 변동성도 컸는데요. 외국인 하루 만에 다시 팔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4,9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도 7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지수를 방어한 건 기관이었습니다. 4,5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850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이 1,20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2,1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상위 4개 종목 장중 흐름이 지수와 연동되는 좀 분위기였습니다. 장중에 크게 오르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꺾였는데요. 삼성전자가 결국엔 0.36% 하락했고 SK하이닉스 장중에 20만 원 선 돌파했었지만 상승폭을 줄이면서 0.4% 상승에 그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상승부를 가장 강하게 킨 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제 6.3% 강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일부 제약바이오주만 상승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4% 가까이 올랐고요. 코오롱 티슈지는 인보사 미국 진출 기대감이 이어지며 6.4% 추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시총도 8위로 2계단 점프했습니다. 더불어서 클래시스 2%대 강세였습니다. 한편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미국의 물가 우려가 완화됐음에도 다시 상승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80전 오른 1,453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한미 금리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이었습니다.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는 유럽연합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1,450원 후반대로 올라섰었습니다. 다만 PPI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1,453원대로 돌아갔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1,450원 초중반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어제처럼 미국의 물가 우려 완화에도 상승 기조를 보일 수 있으니 이 부분 염두에 두시죠. 오늘 일정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만큼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관망세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여급 기업 공개로 뽑히는 서울보증보험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 앞서 수요 예측과 청약에서 모두 부진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첫날 주가 흐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KRX 정기 변경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 투자 펀드가 KRX 지수를 벤치마크로 투자에 활용하기 때문에 오늘 전기 변경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종목들에는 패시브 자금이 붙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곤 합니다. 대형주 하위권에 있을 때보다 중형주 상위권으로 이동하면 기관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인데요. 다만 기간을 길게 봤을 때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최근 해당 종목들에서 나타난 상승세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두셔야겠습니다. 반면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편입된 종목들은 전기 변경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오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번 정기 편입을 통해서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옮겨가는 10개 종목은 한화리츠와 화승엔터프라이즈, 가온전선, STX엔진, 파미셀, 지누스, HJ중공업, 세진중공업, 바이오노트, 그리고 S&T에너지 등입니다. 이 부분 체크해 두시죠.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업종별 뚜렷한 움직임이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강했는데요. 그나마 제약 바이오 쪽에서 대화제약이 마시는 항암제로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소식에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 인보사 미국 진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해당 종목들 강세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5종목부터 확인하시죠. 먼저 S오일입니다. 보합으로 62,200원, LGU 플러스가 0.65%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660원입니다. 제일기획은 0.28% 약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7,660원입니다. 롯데쇼핑 보합인 가운데 코오롱 인더는 상승 중입니다. 0.16% 강세로 현재 거래가 31,6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5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 5종목은 모두 상승부를 켰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0.81% 상승하며 62,300원, SFA가 1.2%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19,460원입니다. 동국제약도 0.4% 오름세입니다. 1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0.56% 오름세로 44,800원, 골프존까지도 0.5% 상승하며 현재 거래가 65,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상황 점검했습니다. 어제는 뉴욕 증시가 올랐어도 국내 증시 결국에 상승분을 반납했는데 오늘 뉴욕 증시 하락에는 우리 시장 어떻게 반응할까요? 뉴욕 증시처럼 관세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락할지 아니면 PPI 둔화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충격을 덜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다시 좀 하락했습니다.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만에 10% 조정 구간에 좀 진입한 상황이고 PPI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 앞서 저희 또 최준 아나운서가 짚었잖아요. 병원 입원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산 가격 비용 이런 서비스 가격이 여전히 좀 안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말에 나올 P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세부 항목까지 진짜 들여다보는 시장이 됐는데 네, 오히려 그 이제 PC 그 지표에 들어가는 그쪽은 오히려 올랐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수정을 하면은 엔간히 해야지 지난달치를 갖다 그냥 더블로 올려버리니까 네. 0.3% 올랐다던 지난달에 네. 이번에 보니까 알고 보니 0.6%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PPI는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그거하고 그걸 보다 뭐 관세가 덮어버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50% 200% 약간 묶고 더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묶고 더블도 아니고 이거 네. 50 받고 200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데 조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렇게 대국민 연설을 하는 걸 갖다가 영상을 어떻게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극받을 만하더만요. 그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마크롱도 젤렌스키 과입니다. 전쟁 끝나는 걸 원치 않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는 걸 원치 않는 그런 양상이다 보니까 심지어 뭐 3차 대전까지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레토릭을 구사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미국 그 임시 예산안 투표 예정돼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오늘 좀 전에 한 30분 전 정도에 나온 소식 보니까 그 척 슈머 예. 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공화당의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 않겠다. 그러니까 셧다운은 없다는 걸로 봐야겠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의회 구도에서 공화당 내 일부 약간 좀 반발도 있다고 합니다만 네네. 집권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가 너무 세죠.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셧다운되면 오히려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에 힘을 실어주는 격이 될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척 슈머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 때 간간히 비치더라고요. 네. 척 슈머 저기는 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 리더죠. 예. 네, 그리고 또 낸시 펠로시 의원도 뭐 보여주고 하는데 확실히 이게 누가 집권하고 있느냐가 정치인들 표에 얼굴에 나타나더라고요. 두 양반 기가 많이 꺾였어요 보면. 자, 오늘 저희도 새로운 분 모셨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또 짚어봐야 되잖아요. 예. 오늘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의 배경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센터장님하고 한번 방송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한번 뵙네요. 예,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센터장님은 저기 네. 시장 전반도 전반이시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쪽 업종이 좀 제일 그 강점이 있으십니까? 센터장이지만 저는 지금도 섹터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섹터를? 저희 네. 주요 섹터는 원자재, 원자재. 그다음에 화학, 에너지, 음. 정유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다뤄주시겠네요. 예, 그리고 또 센터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저희 매크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전략 쪽도 저희 리서치 센터 직원들과 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죠. 결국 그러시겠네요.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 증시가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 큰 대목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저희는 하우스 뷰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정립돼 있고요. 그런 예. 저희 하우스 뷰나 산업 전망 그리고 원자재 이런 걸 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찾아뵙습니다. 네. 네. 작년 말에 연간 전망을 하실 때나 예, 예. 아니면 연초에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하셨던 거하고 지금 얼추 이제 한 3개월이 다 돼갑니다. 네, 예. 애초 생각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라고 잘 피해 간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했던 추천 네. 업종들이 있어요. 예, 뒤에 또 예.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거기서 절반 정도는 저희가 맞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력 쪽 그건 계속 모자랄 것이다. 그리고 예.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뭐 중국의 딥시크 때문에 미국 증시는 떨어졌지만
그거에 대한 나비 효과는 결국 더 많은 AI를 개발해야 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딥시크보다 더 위대한 챗 GPT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더 강한 예. 그 알고리즘에 더 강한 GPT 버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네. 안 그래도 미국 내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후화된 전력 설비 때문에 교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S 일렉트릭이나 우리 알고 있는 전력 기기의 어떤 주가는 저희 예상대로 같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뭐냐면 지난 3년간 힘들었던 화학 기업들, 예. 예를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 어허. 뭐 이런 기업들이 올해 시장을 이겼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요? 1월 1일부터 3월까지 보면 지수 상승보다 롯데케미칼이나 하나솔루션 같은 예. 화학 기업들의 주가가 더 상승을 했죠. 예. 그런 건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 예측을 못했거든요. 다만 저희가 하반기의 반등을 예상했었는데 확실히 주가는 선행성이 있고 결국은 하반기에 어떤 사이클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로 하면 주가는 선행성이 있으니까 네. 이미 우리나라 화학 기업이 조금 반등하고 저는 좀 더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화학 기업이 시장을 좀 더 이긴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뷰를 좀 변경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정도 타당한 건 제약바이오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 대표적인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도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웅제약이나 한미약품 같이 기존에 저희가 이제 바이오가 한번 크게 테마가 됐던 7, 8년 전 이후에 우리나라의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파이프라인이나 신약 개발에 더 매진을 해왔고 그리고 또 옥석 거래기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7, 8년 전에 막 마구잡이로 올랐던 그리고 근거 없는 신약 개발하고는 차원이 다른겠고 특히 생물보안법, 미국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혜주는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는 저희도 추천하고 있고 여전히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지금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예. 제가 안 그래도 그래프를 좀 갖고 예. 왔는데 예. 제가 한번 이걸 보시면 이제 시사점이 간단합니다. 네네. 자, 먼저 이제 미국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 한국을 한번 볼까요? 크게 네, 네. 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게 뭐냐면 한국 주식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의 제목은 말 그대로 지금 코스피라는 기업들이 있고 코스피 내에 어떤 업종들이 지금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일까지 네. 3월 13일까지 많이 올랐나 해서 네. 탑 5와 바텀 5라는 제목인데 보시면 절대 주가 수익률입니다. 자본재,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제조업체들의 자본재가 33%, 철강 24%, 기계 23%, 유통업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역시 미국의 어떤 정책의 수혜주들이 오른 거잖아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조선, 사실 네. 우리 함선에 대한 미국의 도움이 있을 수 있다, 수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고 이 기계는 전력기계를 얘기할 겁니다. 전력기계. 그다음 철강은 왜 올랐냐면 지금 미국이 철강제에 중국의 관세를 더 부과하게 되고 네. 그러면 우리는 더 가격 경쟁이 생길 거고 물론 우리도 관세를 맞게 되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중국보다는 관세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우리가 중국의 어떤 철강제를 일부 관세를 부과했죠. 예. 최근에.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우리가 중국보다 미국으로 가는 어떤 관관이라든가 특히 LNG 개발, 미국 알래스카 LNG에 네.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 참여를 유도했고 그렇다면 관관, 세아제강이나 세아홀딩스의 관관들이 수출 가능성이 또 높아진 거잖아요. 미국은 아직 관관에 대한 자금률이 낮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을 보면 철강제가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트럼프 정책의 수혜주를 선별적으로 올라갔고 그 부분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적어도 상반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관세 전쟁이 아주 쉽게 합의될 거라고 좀 보지 않아요. 저는 각국의 리더들은 고집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렇게 유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안 이 추세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 갈 확률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 네. 반면 뭐가 안 좋았냐면 IT 가전, 자동차, 필수 소비재. 당연히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 때문에 고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내 한국 차들의 판매량이 줄 거 아닙니까? 특히 멕시코에 또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세를 막고 들어가게 되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종 구매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가가 오르니 현대차의 판매량이 당연히 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해소되려면 결국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 차보다 한국 차가 조금 비싸지만 저는 그 판매량이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볼 거라고 보진 않아요. 자동차야말로 100만 원, 500만 원 이 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과 색깔과 브랜드의 충성도가 있는 고관여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가격으로 GM이나 포드가 우리 현대차의 미국 마켓쉐어를 그렇게 쉽게 첨삭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다만 근데 일시적으로는 그게 좀 후퇴하는 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이 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그래프와 그쵸? 반대로.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발상인데 네. 가장 증시 격언처럼 오른 것보다 더 무서운 악재가 없고 하락한 것보다 더 좋은 호재가 없어요. 그건 냉철하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관세가 안정화된다면 우리나라 증시의 주요 수혜주는 바뀔 수 있는 거. 네. 자동차 판매량도 이제 5월, 6월, 7월에 생각보다 일단 기대치를 낮췄을 거니까요. 시장에서 기대치를 낮췄다면 그거보다 충분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지금 최근에 갖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차들의 어떤 경쟁력. 그래서 이 지금 상반기는 당분간 이 구조로 가지만 하반기에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렸던 그러면 미국 증시는 어떠냐. 예. 지금 지수 종종도 있지만 미국의 S&P 500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은 갖고 올 필요가 없는 게 기술주는 계속 고전하고 있으니까요. 기술주 예, 고전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S&P 500에서 봤을 때 레벨 2라고 하는 우리 그 중대형주만 갖고 왔습니다. 네. 보시면 통신, 음식료, 보험 이런 것들이 좀 올랐어요. 아, 제약바이오. 예. 그리고 오히려 여기도 자동차, 포드나 아니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빠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포드나 GM도 주가가 오르진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IT 하드웨어, 반도체. 그러니까 이 것들은 뭐냐면 경기 민감주들이 계속 고전하고 있고요. 미국은 기술주 외에도 예. 경기 소비재들이 고전하고 있고 오히려 방어주지 않습니까? 경기가 나빠도 반드시 지출하는 게 통신은 내지 않습니까? 네. 음식료, 담배, 보험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방어주의 성격들이 미국 증시를 그냥 버티고 있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증시의 질로 봐서는 미국은 조정 국면이 맞습니다. 조정 국면이 맞다. 맞고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네. 이 조정의 일차적인 그거는 관세죠. 근데 저는 투자자들이 불편한 진실은 경쟁력 같아요. 미국의 경쟁력. 경쟁력. 가만히 보시면 이 발단은 딥시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뭐냐면 예. 지금 M7이나 미국에 있는 하이 밸류에이션, 예. 그러니까 PER이나 PBR 상당히 높았던 많은 기업들이 이 밸류에이션이 타당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죠. 투자는 단순합니다. 네. 10분의 1 가격으로 이 정도를 만들었던 중국이라면 과연 그럼 이것보다 더 나은 거를 얼마나 투자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과연 그럼 하반기에 챗GPT 버전이 다른 쌍방에서 사용에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딥시크보다 더 차별화될까에 대한 의구심은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 미국이 상반기에 조정을 받고 하반기엔 아마 기간 조정 가능성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보여주지 않으면 네. 저는 그건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보합 국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가격, 하반기는 기간 조정. 예,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어떤 거를 추천한다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저는 항생 테크 지수가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지금 항생 테크지가 딥시크 때문에 오른 것 같지만 또 하나는 네네. 뭐냐면 지금 양자 컴퓨팅 기술도 누가 더 우위냐면 논문 수나 지금 갖고 있는 기업의 IPO 건수를 보면 양자 컴퓨팅도 중국이 갖고 있어요. 미국보다는. 두 번째, 지금 전기차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유는 테슬라보다 BYD 아토3가 많이 예. 밀릴 것 같지만 예. 사실 유럽에서는 아토3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팔려서 이 주가가 간 게 아니라 어허. 남는 이 BYD의 아토3나 일부 전기차 차종들이 유럽에서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요. 이 얘기는 테슬라가 이제 아토나 아니면 BYD에 대비해서 차별성을 두려면 버전이 다른 차가 나와야 돼요. 이것도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5년 전에 테슬라 모델 3가 유행했던 거는 테슬라 우리가 전기차 산 게 아니고 테슬라 산 거예요.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네, 내연 기관차에서 네, 볼 수 네. 없는 대시보드, 그다음에 단순성, 전기차를 산 거지. 그 전에 전기차는 있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유행을 만든 건 하나의 패션이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중국의 자동차보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려면 중국의 전기차와 다른 플랫폼과 뭐 예를 들어서 셀프 드라이빙 같은 거, 자체 자율 주행이 훨씬 더 앞서 있다든가. 뭐 FSD. 그다음에 뭐 태양광으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 ESS까지 해서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집에 있는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자가 발전용 같은 저장처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한 전기차를 나오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테크에 대한 기술이 한동안 더 조명을 받을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우려되는 건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만 말씀드렸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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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또 하나의 진실은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중국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디램과 낸드에서 그러니까 CXMT가 64메가드램까지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술 격차가 거의 1년이 안 되는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당분간 하드웨어적인 것도 우리나라 기업들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랑
지금 중국의 HBM을 만들진 못하지만 그 외에 모든 메모리는 만들 수 있다는 게 업계에서 사실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이야기는 제가 지난 20년간 봤을 때 화학과 그다음 태양광 모두가 어떤 결과였냐면 공급 과잉에 시달려 왔다는 거거든요. 네, 중국이 예, 어느 예. 배리어를 넘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가 고전한다는 거는 우리 주가는 정체될 수 있지만 항생 테크 지수 입장에서는 점점 좋은 모멘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소프트웨어, 딥시크, 양자 컴퓨팅, 메모리 반도체, 전기차 이 모든 것들은 아무래도 중국의 항생 테크 지수가 좀 더 주가가 상승하게 하는 뉴스가 나오지 이걸 하락시킬 뉴스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센터장님 보여주신 자료 우리 YTD 금년 들어서 어제까지 우리 업종별 자본재가 수익률. 제일 좋았는데 네. 채 석 달도 안 된 사이에 저쪽 업종이 30%가 넘는 상승률이라면은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쪽을 뛰어들 게 아니라 저거 들고 있는 분들은 슬슬 좀 차익 실현을 생각하고 오히려 저 오른쪽 끝에 쪽에서 좀 한번 기회를 봐야 되나 싶은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자본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종목을 몇 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자본재로 분류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 철강이나 기계, 유통 외에도 네. 일부 제조업체 중에 조선 기자재 업체들, 조선 업종은 아닌데 이게 좀 애매한 조선 기자재 업체들. 그러니까 기업명을 갑자기 또 떠오르면서 죄송한데 조선 기자재 업체들. 예. 그다음에 뭐 철강 기업은 아닌데 철강의 중간재를 만들었던 단조나 피팅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그런 게 거예요. 자본재. 그러니까 자본재라는 게 말 그대로 네. 자기가 북밸류가 낮은 PBR이 낮은 기업.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조업체인데 이 업종 분류상 철강과 기계가 아닌 그리고 화학 유통업이 아닌 애매한 업종들.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묶어서 자본재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전통적인 철강 기계 조선과 관계된 유관된 제조업체 기업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어려운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올랐으니까 이거를 조정하고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지만 저는 이 시기라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를 맞추긴 무엇보다 어렵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리대로 투자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이 되려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언가의 조건이 나와줘야 될 거예요. 자, 지금 나토를 가입시키지 않으면 예. 영토를 다시 러시아와 하는 걸 다시 갖고 가라. 아니면 러시아가 인정한 게 있으면 나토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조건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끝나줘야만 뭔가 가시적으로 되는 건데 지금은 광물 협정만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근본적인 거를 계속 피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광물 협정으로 그냥 대화의 끈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네. 이게 쉽게 되겠냐는 거 이제 상식도 나오고 그 얘기는 죄송합니다. 경기 소비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확률 안 이럴 거고 지금 200%에도 50%라는 관세 상당히 감정적인 것 같지만 또 여러 가지 고대 전략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관세 협상도 시작도 안 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주는 우리 조선이나 방산 또 방위비 분담 이런 문제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아직까지 이 주가가 더 갈 거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보였던 이 주가가 적어도 물론 절대 지수가 하락을 하면 이 기업도 하락을 하겠죠. 지수가. 근데 하다못해 덜 하락할 거고 오히려 반등 시에는 그래도 더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판매 지수가 조금 의미 있게 나오는 네. 월. 그게 아마 전 6, 7, 8월 그 사이에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미국도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때부터 뭔가 기류가 바뀔 가능성이 있죠. 다만 그 과정은 우크라이나의 종전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관세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다는 가정이면 그게 맞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은 불확실성에서는 이게 더 맞는 거죠. 이 포트로는 당분간은 가져가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서는 지금 좀 상반기 지금까지 연초 대비 수익률이 좋았던 섹터, 뭐 방산, 조선 네. 이쪽이 조금 더 갈 여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 지금도 잡혔죠. 예를 들어서 센터장님도 어디 뭐 사석이되건 어딜 가시면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네. 미국장 고점 대비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받았다. 다시 또 미국 한번 들어갈 만한 타이밍 아니냐라는 게 질문하면 어떻게 권유하십니까? 저희가 그걸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는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자산 배분이라는 측면을 예. 보면 자산 배분은 주식과 채권, 부동산을 다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좀 작게 얘기하면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주식 내에서면 지역별 분산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갖고 계실 거고 예. 그다음에 한국 주식을 일부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주 흔하지 않지만 유럽 주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보면 네. 예를 들어 작년 말에 어떤 거냐면 온리 미국이었거든요. 그랬죠. 미국의 채권, 미국의 주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영원할 것 같았고. 근데 갑자기 딥시크가 갑자기 나오면서 모든 게 틀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미국을 제가 갖고 있는 비중 좀 줄이는 게 맞는 거고. 전 여전히 미국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을 다 파는 게 아니라 네. 일정 부분의 미국 내에서 기술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조금 비중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화학기업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일부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늘리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저는 특히 중국 비중을 하나도 안 갖고 있었다면 네. 하나도 안 갖고 있었다면 중국에 대한 일부 비중 뭐 그게 항생테크가 됐든 개별 주식이 됐든 그렇게 해서 미국에 줄여든 비중만큼 한국과 중국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자. 그래서 뭐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미국 비중을 다시 늘리면 되거든요. 예. 아마 예전에 생각해보면 미국 비중이 한 60% 70%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네. 50%에서 40%를 좀 줄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한국 그리고 외람되지만 유럽의 독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폭스바겐도 사람을 해고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 높다 보니까 샤워를 5분 만에 끝내야 되는 그런 맞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기사가 여러분 많이 나왔어요. 제가 예. 뭐 알지 못하지만 이 기사에 나와서 읽어본 예, 건데 예. 정말로 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정전 이슈 때문에 빨리 샤워를 5분 만에 끝내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독일에 대한이라 그런 극우 정당이 2등까지 한 이유가 뭐겠어요? 팍팍하다는 거거든요, 민생이. 자, 근데 그런 와중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 주가가 올랐고 특히 뭐가 올랐냐면 SAP라고 셉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라인메탈이라고 독일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유럽도 그동안 계속 미국 시장에 비해서 소외받았고 머니 무브로 다 미국에 갔던 돈들이 먼저 이 얼리 무브들은 유럽에도 사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전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뭐 팔았다고 하지만 저는 추세적으로 환율이라든가 업종을 봐서는 과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도 달러가 더 강세가 될까? 그래서 미국 테크주가 오르네 하고 과연 갈까요? 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아주 상식적인 투자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투자를 하지 않고 기다리거나 일부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미국을 더 사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엔 조금 아직 조정이 끝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아마 미국 시장의 추가 조정 가능성은 죄송하지만 조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워낙 뭐 원자재라든지 에너지 또 화학 이쪽 전문이시니까 좀 유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유가가 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유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좀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네. 국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네. 논거를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저는 이제 양괄식을 하는데 양괄식. 왜냐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원자재도 롱숏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뭘 살고 파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어떤 투자자분들한테 원자재로 어떻게 돈을 벌까를 물어본다면 저는 금 ETF는 지금도 더 유효할 것 같다. 그러니까 금을 더 사자는 거고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네. 금을 더 사야 되고 원유는 타이거 원유 선물이라든가 이런 ETF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가면 이제 원유 숏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미국의 원유 선물은 매도가 맞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가는 좀 더 빠진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5% 10%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의 원유 선물을 숏으로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원유 선물 숏이라는 게 공매도를 얘기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구리는 제가 보기에는 소폭 오르는 정도. 그러니까 구리는 저게 투자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뭐 갖고 계신다면 그냥 뭐 막 구리 선물이나 구리 ETF 갖고 계신다면 그냥 뭐 은행 금리보다는 오를 수 있다 정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원유는 갖고 계신 상품은 매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금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 더 네. 추가적으로 사셔도 되고 다만 구리는 뭐 바이앤홀드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저희 상상인 리서치에서 예상하는 올해 평균 유가가 67불입니다. 근데 작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유가는 70불 이상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60불대 후반이니까 당연히 이게 맞겠지만 저희가 이 주장을 했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공격적으로 보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 화면에 보시면 작년 4분기에 평균 유가가 70.3불이었고 네. 저희가 예상했던 건 72.5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연말까지 가면 배럴당 65달러까지 WTI가 하락할 것이다 보고 있거든요.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유가는 원유 수요 측면에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원유 수요, 그러니까 미국의 드라이빙 마일리지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펌핑, 공급이 늡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트럼프는 무조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원유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죠? 네, 원유를 낮춰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잠깐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의 왼쪽에 있는 표를 잠깐 봐주시면 제목이 이제 트럼프 신정부 정책인데 네. 자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 예를 들어서 세 개만 볼게요. 관세 정책, 뭐 관세를 하는 거니까 유럽, 멕시코, 캐나다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럼 물가가 상승하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CPI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감세 정책은 법인세를 추가 감세하는 거는 좋겠지만 이것도 소비와 투자가 확대된다는 거는 물가를 올리는 요인입니다. 긍정적으로 경제학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 유일하게 유가를 뭐 미국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해서 물가를 시킬 수 있는 건 이게 유일한 거죠. 하다못해 이민 정책도 지금 불법 이민자 다 내보낸다는 네. 거는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그렇죠. 수밖에 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이제 방송 시간상 못 드리겠지만 나머지 정책들 모두 물가에는 부정적인 거고. 그래서 유가를 잡아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만 이 위기를 견디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민심도 간단합니다. 먹고 사는 게 자꾸 팍팍해지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렌트비가 제일 중요할 거고요. 미국 모기지 쓰기 때문에 렌트비, 월 그렇죠. 임대가 제일 중요할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그로서리 물가, 그래서 생활 물가라는 게 빵, 식료품, 네. 그래 뭡니까? 유가입니다. 예. 가장 자동차는 뭐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니까. 근데 여기서 그로서리 물가가 올라갈 거고 렌트비는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계약 시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6개월, 1년 단위로. 근데 여기서 이제 유가마저 오르면 상당히 버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를 낮춰야 되는 거고 다행히 그거는 유가가 낮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경기가 좀 안 좋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늘리니까 쉐일이라고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어떤 이 석유 개발 업체들의 BEP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BEP도 60불 내외에서는 경쟁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증산을 해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게 맞다. 그래서 예. 원유는 좀 하락할 것 같고 좀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저희 잠깐만요. 금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일단 좀 호가를 보고 좀 금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5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558포인트, 코스닥도 0.3%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상황에서는 720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9%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54,200원. SK하이닉스가 오늘 4% 좀 흐름이 4% 하락이 예상되는데 192,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154,000원. 현대차 0.5% 하락 예상되고요. 기아 0.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9,600원. 셀트리온, 네이버는 보합 예상되고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9%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70만 원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보합 예상되고 에코프로비엠이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HLB 지금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에코프로가 0.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57,000원. 레인보 로보틱스도 1% 하락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이 지금 호가에서는 4.5%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17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코오롱 티슈진 3.8% 상승 예상되죠. 호가는 5만 900원. 휴젤 1% 하락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200원. 미가캔바이오 보합 예상되죠. 자, 지금 개장까지 한 6분여 가량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일단 또 미증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좀 그 영향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어제장 보면 오전 오후가 다르잖아요. 예. 변동성이 너무 커서 국내 증시도 사실 난이도가 높은 장이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반나절 후를 갖다 장담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요즘은 아예 우리 머니쇼 끝나고 나서 한 3, 40분 후에 한 10시 반쯤에는 또 어떻게 될지. 그죠? 예. 네, 뭐 그런 시기 됐는데 야, 삼성 SDI 지금 오늘 유증 소식 유증 있죠. 얘기가 나왔네요. 여기 20만 원도 깨지면 이거 어떻게 되나? 깨지나 올라가나 궁금해지는데. 아까 저기 센터장님 예. 유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 어떤 공급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많이 퍼낼 거고 예. 또 수요 측면에서도 그다지 뭐 늘기보다는 이래저래 유가는 떨어진다라고 보셨는데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도 한번 이렇게 중간에 약간 질문 비슷하게 예. 하셨는데 천연가스는 유가하고 약간 좀 방향이 달라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천연가스는 네. 원유랑 다르게 원유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용도가 제일 큰 게
수송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예. 등경유 쪽으로 만약 항공유까지. 예. 그러니까 어떤 이 수송용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화력 발전이 있는 건 많이 안 씁니다. 옛날 벙커시 같은 거 화력 발전을 했지만 발전용 어떤 우리가 전기를 일으키는 활동은 좀 제한적이고 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게 선박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예. 기름 그리고 화학 원료. 원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납사를 분해해서 막 이런 용도거든요. 근데 LNG는 거의 99%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가능성이 높죠. 에너지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LNG 발전소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LNG 발전소. 우리 에너지 차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비중이 되게 작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보면 미국은 LNG 차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거의 발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발전 수요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당연히 LNG 가격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겨울철에 LNG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난방용으로. 그러니까 겨울철에 가격이 올라가는 미국 가격도 이런 게 있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이런 전쟁이 나면 딱 네. 간단합니다. 러시아의 가스가 유럽을 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파이프를 잠궈 버리면 결국 LNG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좀 계속 유가보다는 올라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아니 미국이 알래스카 LNG를 개발하면 LNG가 많이 생산되는 건데.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생산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아. LNG를 퍼서 그 강관으로 계속 갖고 와서 항구에 그 이퀴먼트 설비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배들이 가서 이 시간이 1년, 2년 걸리거든요. 그때 가면 당연히 LNG 가격이 빠지겠지만 예. 아직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예. 그리고 가스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LNG 가격은 좀 강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보아. 네. 자, 그러면은 금 가격이요. 네. 금 가격 이제 많이 이제 올랐잖아요. 마침내 3천 찍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온스당 3,000원 넘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빨리 오를 줄 작년 그 여름 대비해서 이미 50% 이상 오른 거거든요. 그러네요. 요즘 돌잔치 할 때 금은 이제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네. 죄송하다는 게 벼르져서 그렇지만 하여튼 좀 이상한 얘기지만 금은 그런데 이제 금은 그냥 세 가지 이유에서 올라갑니다. 이게 앞으로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건 상식적인 건데 아까 그 관련해서 더 사도 된다고 말씀 주셨어요. 네,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첫 번째 금을 움직이는 이유는 첫 번째 지금 현재 움직이는 이유는 불안정성입니다. 정세의 불안정성. 솔직히 얘기할까 유태인들이 가장 1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습니까? 유태인들. 근데 유태인들이 꼭 갖고 있었던 금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거는 자산이 됐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저희가 지금 금이 있다는 건 제가 어디 나라를 가도 금은 교환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안정성. 근데 지금 잠깐 화면을 보면 여기 제가 있는 그래프 보면 이 네. 그래프가 왜 의미가 있냐면 요 지난 이 라인 그래프는 뭐냐면 글로벌 불확실성 지수라 불확실성 지수라 왼쪽이 네. 높을수록 불확실하다는 뜻이고요. 예. 얇은 그래프는 금 가격입니다. 그러면 2017년에 트럼프 일기 때 불확실성 지수가 이렇게 올라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때는 덜 올랐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여하튼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불확실성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만큼 더 올라갈 거라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2기는 많은 분들이 관세가 끝나면 불안정성이 끝날 거라 보지만 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아직 얘기도 안 끝난 게 뭐냐면 파나마 운하부터 아, 그다음에 그 아이슬란드 편입부터 여러 가지 행태들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이거 되게 불안전한 거고요. 1기와 2기는 색깔이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기보다 2기의 불안정성 지표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관세 정책은 끝나면 저도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보면 2기의 불안정성 수치가 올를수록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프 안 보고 그냥 상식적으로 예. 두 번째는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QE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QE. 예. 그러니까 리만 브러더스 사태. 예. 네. 이게 벌써 옛날 얘기가 됐지만 2008년 리만 사태 이후로 그 경제학자들이 우려했던 건 그렇게 많은 유동성, 돈을 풀었는데 네. 2008년부터 거의 한 15년간 음. 경제가 잘 돌아가요. 음. 근데 흡수를 안 했거든요. 채권 발행 현상 되게 미미했고 네네.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풀렸는데 그것이 다 올라갔을까요? 결국은 집값, 그러니까 글로벌 어떤 부동산 상승도 있었을 거고 비트코인도 일부 갔겠죠. 그러면 금의 상대방은 비트코인인데 지금 현재 전쟁이 났을 때 비트코인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네. 전산일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금을 식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은 이런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많은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동성을 생각하면 저는 금은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거다. 그 많은 유동성을 흡수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그거는 저도 조심스럽지만 언제까지라는 건 모르지만 물가 상승률 이상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희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근데 다만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뭐 어떤 계열에는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절대 가격이 쉽게 하락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그 이유는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가 개인 수요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수요인데 그
수요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아, 예, 좀 더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3월 1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지금 10% 조정 구간에 좀 진입한 상황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 PPI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만 세부 품목별로 들어가 봤을 때는 이제 이달 말에 나오는 PC 같은 경우 개인 소비 지출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경계성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요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혼조 출발입니다. 코스피가 0.3% 하락합니다. 2,565포인트,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72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떨어집니다. 54,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5% 내림세로 지금 198,5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0.8% 하락합니다. 337,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이죠. 현대차 0.9% 떨어집니다. 199,100원. 기아가 0.3% 내림세로 101,100원 선이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은 0.4% 올라갑니다. 185,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방산주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오늘 좀 일부 물량들이 나옵니다. 1% 하락으로 69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5% 올라갑니다. 지금 이 거래 연속 상승세고요. 377,500원. 에코프로비엠 지금 0.4% 떨어지네요. HLB가 2% 하락합니다. 7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주가가 좀 계속해서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에코프로는 0.7% 올라갑니다. 57,8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6% 상승하면서 311,5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올라갑니다. 지금 189,000원. 휴젤도 0.6% 상승 중이죠. 332,500원. 코오롱 티슈진이 2%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시가총액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클래시스는 좀 떨어집니다. 니가캔바이오가 0.78% 상승하면서 지금 10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이제 중소형 철강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올라갑니다. 가스관이라든지 강관업체 이쪽 종목들 수익률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대동스틸이 1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 그리고 하이스틸도 10%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동양철관, 화성밸브 7% 5% 강세고 세아제강도 3% 올라가고요. 휴스틸, 동양에스텍까지도 3%에서 2% 상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가스관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강관업체, 스틸파이프죠. 강관업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선 쪽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전선 쪽에서는 지금 LS, 전선 전력 쪽 하면 LS 그룹이 있죠. 오늘 LS가 6% 넘게 올라갑니다. 129,400원 선이고요. LS 일렉트릭도 0.7% 올라가고 재룡전기도 올라가고요. 그밖에 대원전선, 대한전선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전선 전력 쪽에서는 LS 쪽이네요. 자, 그리고 주류가 좀 올라갔는데 글쎄 이건 또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유럽산 와인, 샴페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셀라 그리고 풍국주정 이게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셀라가 13% 급등합니다. 나라셀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와인하고 샴페인 수입 업체예요. 자, 오늘 올라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와인, 샴페인에 200%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라셀라가 지금 12%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72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42억 원, 20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 우위입니다. 각각 103억 원, 9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90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 정기장 마감 대비로 20전 상승하면서 1,45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양시장 좀 혼조 출발인데 그래도 좋네요. 괜찮아요. 네. 요즘은 진짜 야간 지수 선물 흐름 꼭 체크해야겠네요. 네. 미국 장이 빠졌는데도 우리는 진짜 그냥 약보합으로 오늘 크게 안 밀리겠다 싶었는데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도 워낙 변동성 장이라서 그런지 또 지수 선물은 오늘 또 그래도
어제 낙폭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뭐 상승 출발을 또 기대해 볼 만한 선물 흐름이고 환율도 달러 강세인데도 우리 환율이 오르기보다는 뭐 네. 하락 출발하고 해서 그러네요. 잘 버티고 확실히 우리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좋은 장은 계속 이어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네. 아니 그리고 앞서 저희 금 얘기, 그 수요 얘기 네. 들어봐야죠. 네. 예. 그러니까 아까 금 다시 한번 한겨드리면 금은 유가는 빠질 것이다. 네. 원유 선물은 매도하셔야 된다. 네. 금 ETF는 지금도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이유가 불확실성 지수. 네. 발음이 네. 좀 네. 죄송합니다. 불확실성 지수가 더 올라갈 거다. 예. 어허. 올해 하반기도. 예. 두 번째는 유동성이 너무 많다. 음. 유동성이 많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미국 달러에 대해서 지금 반감이 있는 국가들이 많아졌죠. 예. 중국, 브릭스 국가들. 그래서 화면을 잠깐 보시면 네. 요 왼쪽의 그래프가 제목이 분기별 금 수요 분해라고 해서 금을 사는 수요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보석 소비도 있고 네. 기술적인 제작, 그다음에 중앙은행 순매입, 뭐 빨강색, 그다음에 투자 이렇게 총 수요가 있는데 결론은 저희가 이 빨강색을 주목하는 게 네. 18년, 19년, 20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샀던 금의 단위보다 훨씬 늘어났어요. 최근에 그러네요. 근데 이 현상을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냐면 금이 좋아서 단순히 그게 아니라 금을 사고 달러를 덜 사는 거죠. 미 국채를 안 사겠다는 의미입니다. 미 국채를 사우디나 아니면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중국은 같은 편이 돼버린 거죠. 네. 그렇잖아요. 중국, 러시아는 이제 미국과의 배척이 됐고 그렇게 보면 결국 미국의 달러를 우리가 왜 좋은 일을 시켜주지? 미 국채를 매입을 안 하는 거고 네. 그 대신에 등가가 있는 비트코인을 사긴 좀 그렇고 금을 사는 거죠. 근데 이 추세가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브릭스 중앙은행 금 보유량 추이를 보면 네. 지금 여기 보면 중국 계속 늘고 있고 남아공, 예. 인도인데 중국이 지금 무역수지 흑자입니다. 아하. 그죠? 그러면 네. 남는 돈을 계속 뭐에 쓸까요? 뭐 테크 기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겠지만 금 삽니다. 그래서 저는 금 가격이 트럼프 때문에 불안전하고 네. 유동성은 너무 많고 중앙은행은 미국과 정치적으로 계속 미국 국채를 매입을 안 할 거고 이 얘기는 절대적인 평화 시기에 오기 전까지는 금은 저희 물가상 이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근데 다만 금이 좀 빨리 오는 감은 있으니 네. 올해 뭐 기간 종료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절대 가격이 빠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퇴직연금을 금 ETF에 연동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 장기적으로는 그게 분산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럼 중앙은행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술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을 인간이 화학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예. 원래 화학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네. 하느님께서 못 만들게 했나 봐요. 그래서 연금술사라는 책도 있는데 유럽에서 그게 유행했습니다. 금을 만들겠다는 그랬죠. 의지로. 예. 그건 못했고요. 예. 그만큼 금은 신비한 광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금 가격이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 측면에서 저는 금을 지금 오늘 사서 내일 팔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퇴직연금 같은 거나 아니 장기 저축성 개념으로 금 ETF를 사시는 게 어떨까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고 원유는 지금 오히려 좀 갖고 계신 분들은 포지션을 네. 좀 정리하시는 게 일정 부분 도움이 수익률이 될 거다. 투자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유망하지 않은 거는 파시고 네. 좀 더 좋은 거를 장기 보유하는 이런 종목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야, 지금 삼성 SDI는 그래도 아까 그거 나오고 나서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상승 반전은 성공하고 오히려 있는데 2%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네요. 혹시 저기 센터장님 예. 어제 또 이렇게 여의도에서 뭐 박수 소리까지 터졌다던데 의사당 근방에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했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아직 과정이 남은 거죠. 통과되느냐 마느냐는. 이게 본회의를 통과한 거라고 저는 아직 그렇게는 저는 몰랐었거든요. 본회의를 통과했나요? 본회의 통과라고 지금 기사에는 나왔나요?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거죠. 본회의가 통과됐다면 본회의 다수당이 통과시킨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사의 충실 의무가 예. 결국 기존의 회사가 아니라 이제 회사와 주주의 충실 의무로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일부 주장했던 바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선과 악의 개념은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하여튼 조금 이제 주총 시즌에 더더욱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배당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를 겁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이사라고 하면 회사가 지금 투자를 빨리 해서 기술을 선점하기 때문에 애플은 배당 안 줬습니다. 그때 2005년 이후로 애플은 10년간 배당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세하게 보면. 그런데 그것이 주주에게 과연 안 좋았냐? 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주주에게는 주가로서 충분히 보상이 그렇죠.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주주의 환원 정책을 어떻게 볼 거냐부터 첨예하게 좀 대립할 수 있는 노이즈가 있는 거죠. 네. 반면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가 사실 소액주를 무시해 온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가업승계란 이유로 분할이나 합병을 하면서 소액주들의 피해를 본 것도 사실 과거에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게 또 타당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어떻게 운영의 묘가 있느냐. 그래서 삼법 과정이 되면서 이 운영의 묘가 더더욱 행동주의 펀드와 경영권 있는 지배주주와의 어떤 이런 타협점 이런 것들은 증시의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계속 이번 주총도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총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 개막했는데 또 여기서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화면을 준비했는데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당장 오늘 기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19일에 삼성전자, 20일 현대차 포스코, 24일 롯데 쇼핑.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관전 포인트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대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이 첫 번째일 배당.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흑자가 나오는 기업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슈가 없는 기업들은 네. 지금 예를 들어 하이닉스는 작년에 배당,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3년 말 기준에서는 1,200원을 줬었고 네. 이번에 1,500원 정도가 이제 주는 걸로 나와 있어서 한 25% 인상하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주주도 있으실 거고 뭐 안 하는 주주가 있는데 그렇죠. 그 외에 또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이런 어떤 기업 밸류와 관련된 주주환원 정책이 이슈가 될 거고 반면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근데 좀 주주권 경쟁도 있는 기업이 있어요. 잘 네. 고려아연, 고려아연과 영풍, 뭐 예. MBK와의 파트너스와의 그런 이 주총 대결도 남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그 주주의 어떤 권익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어떤 지배권이 바뀌는 이런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룹의 이제 가업 승계가 된 3대나 4대가 되면서 일부 기업들의 어떤 그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 두산합병권이 대표적인데 이제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번 주총을 통해서 정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 합병이나 분할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소액주주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분할과 합병. 그러니까 경영진은 기업 가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주주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타협점 그런 것들이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있지 네.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화학 쪽 전문이신데 생각보다 좀 조금, 빠르게 올라왔다면서요. 시간이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저희가 알아서 조절할게요. 제가 방송 잘 예. 못해서, 예. 예, 예. 그 화학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화학 쪽에 대해서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금호석유, 대한유화 같은 화학 기업들을 저희들이 좋게 보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공급 과잉 때문에 그동안 시달렸다. 근데 이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계속 공급 과잉에 대한 불안정성은 있습니다만 근데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만 잠깐 보시면 네네네.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네. 그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 중에 에틸렌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무색의 기체인데요. 화학의 쌀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플라스틱이나 의류를 만듭니다. 예. 근데 에틸렌 신증설이 단위는 100만 톤인데 그냥 사회자님도 보시기에 막대 그래프가 높을수록 증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죠? 뭐 1000만 톤 이게. 네. 근데 이 점선은 뭐냐면 글로벌 수요의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면 한 400만 톤 수요를 하고요. 많으면 800만 톤 정도 수요를 합니다.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언제 안 좋았냐면 요때 17년, 18년, 19년에 계속 증설이 많으니까 예. 21년부터 적자를 3년간 보고 있거든 저희가. 예. 근데 또 하나의 숨겨진 비밀은 그런데 22년, 23년, 24년 작년까지 오히려 증설은 계속 줄었지 않나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래서 다음 화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네. 이게 세계 에틸렌 증설은 똑같이 막대 그래프고요. 우리나라 5개 화학 기업의 영업이익률, OP 마진 영업이익률 밴드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복싱이라는 것도 누적으로 맞아야 KO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한 방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 예. 근데 이제 예. 옛날 복싱들 예. 무슨 얘기냐? 2017년 증설이 많았는데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증설이 많으면 업황이 꺾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증설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렇게 증설이 많은 그 다음 2019년에 업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적적인 걸로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냐면 21년에 업황이 좋고 그다음에 안 좋았던 건 2019년, 20년, 21년 이때 증설이 되게 많았겠죠. 네네. 근데 계속 업황이 안 좋지만 증설은 줄은 거죠. 음. 그 얘기는 올해 내년에 증설이 약간 늘어나지만 수익성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반등한다. 그러니까 저는 하반기 주가가 반등할 거라 봤는데 실적이 빠르게. 오히려 조금 반등할 것 같으니까 주가가 먼저 선행하는. 그래서 저는 과거보다 사이클의 높이 낮아져서 돈을 예전보다 덜 벌겠지만 저는 업 사이클은 조금씩 진입했다.
그리고 그게 좀 LS가의 범점은 좀 짧지만 그래도 과거의 적자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롯데케미칼의 경우 네, 이게 이제 한 5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이제 7만 8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만 네, 단기간에 네, 예. 이 종목은 참 뭐랄까요? 사연이 많았던 종목 아닙니까? 센터장님 그 왜 금융위기 직후에 예. 금융위기 직후에 한 3만 원, 4만 원 하던 놈이 이게 45만 원 갔으니까 소위 말한 10배가였고 예, 예. 10배가 터졌고 예. 그러고 나서 한 2015년부터 또 얘가 한 13만 원, 14만 원 하던 게 또 45만 원 한 번 더 갔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밀려나 버렸는데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그때 각각 그 동인이 뭐였습니까? 그것도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는 건설입니다. 건설에서 PVC 파이프라든가 창호, 그다음에 이런 것들 화학 벽지들 이게 다 들어가고 그다음 자동차 내장재, 그다음 의류, 플라스틱 이런 건데 그때 당시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중국이 뭘 했습니까? 2008년도에 대규모 경기 부양을 했죠. 대규모. 그러면서 중국 건설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화학 수요가 확 일어나게 되니까 3만 원 했던 게 40만 원까지 2년 만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때가 차화정 정세였죠. 그렇죠. 그때가 근데 이제 그 증세는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어디가? 있었다. 중국이. 네. 근데 지금 왜 안 된다? 공급은 그때만큼 늘어났는데 증설은 계속. 근데 중국이 부동산이 계속 안 됩니다. 좀 죄송하지만 중국 부동산 계속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그 이유는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중국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럼 디벨로퍼들이 개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지금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고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이 안 돼서 과거 같은 업사이클이 세게는 안 나오지만 예. 그동안 3년간 증설은 없었으니 지금 적자를 볼 시기는 아닐 거다. 그래서 롯데케미가 1분기 적자도 되게 2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가 2천억대 적자라면 지금 1,000억 내외 적자로 좀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하반기에는 BEP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는 이제 영업이익률로 한 자릿수 정도 나올 5% 내외? 네네. 그 정도의 주가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죠. 물론 중국이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면 지금 주가는 10배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절대 주가는 너무 싸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주가가 갈 수 있는 동의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처음 모셔서 여러 얘기 들었는데 다음번에 조금 더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프리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하락했지만 국내 증시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상승과 하락을 지금 오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강보합으로 2,574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등합니다. 0.72% 상승하면서 72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도 외국인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1,100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인 가운데 기관은 32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 역시도 1,12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이 228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 기관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52억 원의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24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도로와 철도, 운송, 전기, 장비, 기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비철금속과 석유, 가스, 조선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간밤 미국과 유럽 간 관세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반사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업체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관광업체들은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 수혜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 중입니다. 하이스트리 현재 20.4%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4,850원입니다. 동양철관 10.3% 상승, 세아제강도 4%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 20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스틸이 5.26% 강세로 거래가는 6,400원, USD가 3% 가까이 오르면서 2,140원대에 거래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이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시 유럽산 와인 등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죠. 이를 주류업 쪽도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줄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나라셀라가 9.5% 강세로 거래가 2,825원입니다. 무화기 2% 가까이 올라가면서 6,670원. MH 에탄올이 0.6%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5,07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풍국추정이 0.8%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9,120원. 반면 국순당은 0.1% 약세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전선주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반그룹이 자회사 간 특허 분쟁을 하고 있는 상대 측인 LS 지분을 매입했던 소식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LS 자회사인 LS전선은 2019년 8월 호반그룹 자회사인 대한전선이 자사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심 특허 법원이 LS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한전선이 상고를 검토함에 따라서 최종 해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는 전망입니다. 전선주 내에서는 현재 LS가 5.45%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2만 7,700원입니다. 가온전선 4.3% 강세로 5만 2천원, 대원전선이 1%대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3,030원으로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KBI 메탈이 1.69% 오름세로 2,100원, LS 에코에너지도 2% 가까이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35,3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주가도 상승 중입니다. 삼성 SDI가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도달하는 자금을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과의 합작 법인 투자와 유럽 헝가리 공장 생산 능력 확대, 그리고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일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쪽의 성장 기대감도 부각되면서 관련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11.3%, 10.5% 상승하며 58,700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16,360원입니다. CIS가 9.3% 강세로 7,960원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기술이 3.56% 오름세로 23,300원, 한농화성도 4.3% 강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18,26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는 분위기긴 한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대준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낸드 플래시 업황 침체가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부 업체가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시장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예, 최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낸드 가격 인상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샌디스크는 4월 1일부터 낸드 가격을 10% 이상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가격 인상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선제적 감산 효과와 스마트폰 채널의 재고 축소 그리고 AI 어플리케이션 딥시크에 의한 수요 증가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대만의 낸드 및 레거시 디램 업체들은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지난 한 달간 약 46% 상승했고 윈보드와 나냐 역시 40%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낸드 및 레거시 디램의 시장의 조기 안정화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하이엔드 메모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반응이 느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낸드 및 레거시 디램 업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된다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성장 모멘텀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합니다. 네, 그럼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좋게 보시고 계신가요?
예, 첫 번째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은 국내 유일의 EUV 포토레지스트 제조 기업으로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준 기업입니다. 더불어 신성장 동력으로 하이 NA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 물리부된 전구체 사업 진출로 4세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배구조 이슈로 저평가되었으나 현재는 긍정적 성장 전망이 더욱 부각되면서 재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 유망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는 반도체 공정 기술인 식각 기술을 보유한 화학업체입니다. 특히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식각액에서 올해부터 매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식각 기술과 경험을 통해 향후 반도체 유리기판 밸류체인 내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 주가는 25년 기준으로 퍼 13배 수준인데요. 향후 유리기판 핵심 벤더로서의 가치가 아직까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기존 반도체 부분 실적 성장성을 감안하였을 때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지만 코스피 아직 방향을 잡아가는 분위기인데요.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예, 최근 우리 증시는 관세 전쟁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물가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주요 경제 지표들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염려를 우려하여 관세 전쟁과 관련된 긴장 완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정치적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이 있으며 이는 증시의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기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 강남권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공시지가 발표됐죠. 각종 세금에 직결되는 만큼 어느 지역, 어느 단지가 얼마만큼 올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뉴스 빠르게 살펴보고 집값 흐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서울은 지난해보다 8% 가까이 상승이다. 야, 많이 올랐네요. 강남권이 더 많이 올랐고. 근데 또 하락한 곳도 있고 결국 서울하고 지방 간에 또 결국 격차가 생긴 겁니까? 네, 그렇죠.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 부분들이 네. 굉장히 좀 예민하게 항상 작용을 해요. 네.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를 한다든지 투자를 할 때 항상 이 세금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그렇죠. 하시는데 예. 공시가격이 급등을 했다라는 거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 어떤 체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는데 1년 새 한 3.65%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그 공시가격에 대한 그 현실화율 동결 수준으로 이제 유지를 했다라고 해도 주택 가격이 회복이 되면서 많이 올랐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7.86%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3.16%가 상승했습니다. 저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거 대한민국 국기가
같이 뭐 이렇게 보이는데 서울과 수도권 쪽으로는 붉은색,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강원과 경북, 대구, 전남 이 지역들은 주택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저 지도가 바라보는 것처럼 양극화가 상당 부분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 뭐 바다를 기점으로 보면은 서해 지역들, 뭐 이 지역들이 조금 더 가격들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올라간 곳이 저 서울 안에서도 약간 좀 더 붉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 지금 서울인데, 네. 서울 안에서도 강남 상구는 한 10%대 급등을 했고요. 서초구는 11.63%가 상승을 하면서 최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여기서 공시가격이 최대 상승한 지역들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아테르노 총담, 여기가 공시가격이 2,006만 원 정도 이제 나오는 그 가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기준치를 보면 한 200억 정도가 공시가격으로 측정이 됐고요. 더 펜트하우스는 172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인원 한남도 이 가격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시가격에 대해서 지금 2,006만 원, 1,721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앞에 그 그래프를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도 세종 같은 경우는 3.28% 정도 하락할 정도로 네네. 크게 하락을 했고요. 지난해에도 6.44% 최대 하락치가 나올 정도로 저 지역 안에서도 극명하게 지금 차이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그럼 구체적으로 보유세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이 단지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차이가 진짜 많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냐면은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이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한 60개 정도의 항목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올해 공시가격들 주요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레미안 원베일리가 지금 공시가격이 34억 정도가 나왔는데, 요 가격들을 보면은 2024년에는 지금 1,300만 원 정도 했던 그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2025년에는 1,820만 원으로 상승을 하면서 35%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강남구에 위치한 신현대도 지금 27억 원에서 34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보유세가 1,328만 원에서 1,848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용성으로 불리우는 지금 마포 지역에 있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11억 4천만 원에서 지금 13억 1,600만 원으로 오르면서 244만 원에서 287만 원 정도 올랐죠. 근데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적인 부담이 있으면은 시장에 주택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저 금액들이 이제 상승분만 봤지만 그 앞에는 가격을 보면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공시가격이 시세의 한 70에서 한 80%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신현대 아파트를 보면은 구체 아파트 보면 공시가격이 27억에서 34억 7,600만 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억 정도가 오른 그 가격 대비했을 때 내는 금액은 1,800만 원 정도 내기 때문에 이거 집값 오르는 것보다 네. 몇백만 원 정도 오르는 보유세에 대한 그 부담으로 시장에 그 부동산을 내놓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점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 잠실 엘스 같은 경우도 가격이 한 2억 정도 올랐는데 종부세는 뭐 한 100여만 원 정도 오른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 부담 때문에 시장에서 물량들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들은 하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은 아무래도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내놓을 수 있겠지만, 뭐 1주택으로 소위 말하는 그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뭐 7억씩 2억씩 오르는 상황에서 100만 원, 뭐 한 몇백만 원 오르는 수준의 그런 보유세 때문에 집을 내놓을지는 좀 의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야, 그래도 참 세금이 막 오르긴 많이 오르네. 저기 사시는 분들은 저 정도는 늘 그냥 뭐 현찰 딱 주머니에 꽂고 다니시나요, 그러면? 근데 뭐 실제로 보시는 분들 되게 어려우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자산적인 예. 여력들이 있는데, 뭐 저기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은 뭐 자녀 교육시키고 유학 보내고 애들 돈 다 대주고 나니까 이제 겨우 집 한 채 남았어요. 저하고 아닌 상담을 말로. 하는데 네. 통장에 한 5천만 원 예, 있으시더라고요. 예, 예. 정말 그 세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렇게 뭐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뭐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는 좀 젊은 세대들이 집을 좀 구매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쪽에 계신 분들은 저런 부담감들이 적고 그래서 공시가격과 아파트 가격은 올랐는데 주머니 사정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령별로 그래서 시장에 내놓으실 분들도 있고 또 다주택자로 운영을 하시면서 투자자들마다 뭐 자금 여력에 따라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송 대표님 지금 근데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가계 대출 늘어난다 그러고 네. 뭐야 저 주택 거래량도 조금 증가하는 것 같고 네. 뭐 그리고 집값도 오르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가계 대출이 늘었다라는 거는 결국 집을 사기 때문에 그렇겠죠. 주택담보대출을 예, 예. 활용을 했다라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서울하고 수도권 이 지역들이 주택 가격이 회복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최근 들어서 강한 급등세가 나타나는 그런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기 이제 막대 그래프 나온 것처럼 집값이 좀 조정받을 때는 어떤 대출을 받는 금액들이 줄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1월이 지나고 네. 2월 달부터는 대출에 대한 그 비중들이 좀 늘어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이제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신학기나 이런 때는 집을 좀 마련을 하신다든지 뭐 기타 여러 대출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지역 안에서도 근데 좀 최근 들어서 양극화들이 일어나는 게 거래량들은 한 5천 건 정도 수준으로 아마 예상되는 그 거래량 안에서 뭐 비역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축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좀 떨어지고 뭐 학군지나 재건축 단지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들 이런 부분들이 좀 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용대출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예금들을 확보를 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가계대출들을 활용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선호 지역들은 거래량이라든지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이 들썩이는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게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 나올 때도 말 많았어요. 네. 뭐 재산권 침해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또 해제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뭐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지금 호가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원정 투자라고 불리우는 지방 투자자들도 서울에 집을 살 수 있거든요. 이제 네. 소위 그 갭 투자라고 하는 갭을 활용해서 집을 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를 하면서 저기 나온 막대 그래프 불쑥 올라온 것처럼 서울의 가격이 올랐다라고도 보는 거죠. 근데 주요 원인들을 단순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했다 해서 가격이 올랐다라고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만의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지금 최근 들어서 기준금리도 인하가 됐죠. 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탄핵 국면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 불확실성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집을 그 투자로 그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의 의사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들이 지금 표에도 나오고는 있는데 저 기간을 살펴보면은 지금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의 기간을 산정한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2월 1일부터 11일까지 그리고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저 기간 정도의 가격을 산정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시장을 바라볼 때 뭐 주식이나 금융 투자보다도 이 텀이 굉장히 긴 시장으로 볼 때는 단기적인 추세를 보고 시장을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라는 키워드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단기 반등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시기 때는 재건축에 대한 해제 또 이런 규제 완화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 급등이 일어난 이후에
가격이 또 조정된 국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그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네. 그런 그 수요들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저 토지거래 허가구역만의 그 해제로 집값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추세적인 부분들이 조금 그 너무 기간이 좀 짧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다양한 그 업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지금까지 4년 동안 안 해놨다라고 하면은 수요들이 누적이 되지 않았을 텐데 용수철처럼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가격선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뭐 규제 해제 그리고 최근 언급되고 있는 뭐 다시 서울의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다시 규제한다라는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뭐 지정 이 부분만 가지고 집값이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뭐 해석이 좀 과도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권 침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뭐 어제도 제가 뭐 국회 방송을 좀 보니까 국토부 장관께서 나와서 하는 얘기도 이게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주택을 규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한 규제 뭐 이런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해서 저 한 20일 정도의 기간을 보고 강남권의 집값을 폭등했다라고 하는 거는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추세로 봤을 때는 너무 단기간이기 때문에 해석을 좀 하는 거는 또 너무 좀 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뭐 저 송 대표님 말씀 맞다나 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다소 좀 억울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걸 갖다가 지금 뭐 꼭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고 나서 그냥 집값이 뛰었다고 보는 거는 좀 그렇다 상승률 뭐 그런데 그거는 공감이 가는데 네. 저 해제한 지 지금 이제 딱 한 달 아닙니까 이제? 네, 그 정도 되죠. 네. 한 달 만에 그런데 또 다시 또 토지거래 허가제를 다시 또 도입할 수도 있다 하는 거는 좀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앞부분은 네, 이해돼요. 꼭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억울하다 인정. 네. 그런데 뭔 놈에 또 한 달 만에 이러면 또 토지거래 허가제를 다시 또 검토해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뭐 옛날 최보람 시리즈의 엿장수도 아니고 네. 뭡니까 이게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오히려 뭐 지금 가격에 대해서 또 인정하는 그런 꼴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고 예.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 게 아까 어떤 그 토지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주택 규제 이외에도 공무원들의 그 권한이 너무 강하다. 뭐 이런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그 정책의 방향에 일관성을 줘야 되는데 이랬다 쥐락펴락 하면서 그 주택을 관련된 그 단지라든지 그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 재산권이라든지 사유 재산 뭐 이게 침해에 대해서 엄청난 그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서울시장께서 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예전부터 지정을 안 하는 게 맞았다라는 평가들이 그렇죠. 많을 예. 정도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4년 정도 묶어놨으면은 지금 한 달 정도 풀어둔 걸 가지고 글쎄. 다시 또 묶어놓는다라는 거는 예. 저 때 그 기자회견 때도 보니까 많은 기자분들이 거의 다 뭐 다른 뭐 얘기들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재산권적인 측면에서 좀 반감이 많은 정책이라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그 정책이라 이 뭐 너무 또 규제한다라는 그 약간 말은 좀 너무 예, 과하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네요. 네. 아니 지금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네. 그 국민 평수라고 있는 84제곱미터 이게 10억 원에 가깝다면서 이게 평당 84면은 나누기 한 24평 정도. 한 24, 25평 예,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전용 면적이 이러니까 뭐 공급 면적으로 보면은 30평대 아파트 네, 네, 뭐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10억이 넘었다라는 게 지금 우리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서울이 아니라 지금 수도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의 분양가가 10억을 넘었다 평균이. 근데 네. 지금 수도권까지도 가격이 전이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원인을 보면은 막대 그래프가 저기 짙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에 이제 분명 높은 아파트 가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아파트를 보면은 지금 레미안 원페를라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22억에서 한 24억 정도 되다 보니까 평균의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더 가격이 좀 충격적인 거는 서울의 3.3제곱미터 평균은
약 7천만 원 가까이 되는 네. 6,941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그 가격 억제 능력이 과연 있느냐 이런 평가들도 있고 이 가격선에 대해서 과연 그 수요자들이 좀 수용 가능한 가격이냐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분양 가격이 올라가서 분양이 잘 되면은 저 수도권에 있는 건설업계나 공급자들은 또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분양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자들이 이탈하면 뭐 분양 성적이 또 저조해지고 미분양들이 누적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수요자들도 접근을 하고 공급자들도 접근을 하는 개발업계 또 분양시장업계 뭐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참 민간 아파트만 오르는 게 아닌 게 이제 공공택지 전체라든지 이제 민간택지 그 투기과열지구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기본용 건축비가 이달부터 2.6% 오른다면서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분양 쪽에 그 가격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살고 싶고 좀 그렇죠. 희망하시는 예. 분들인데 여기도 지금 기본용 건축비가 1.16%가 올랐다라는 거는 지금 뭐 주택을 그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도 작은 계획 측면에서 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이런 가격들이 오르는 것들 보면은 뭐 제로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갖춘 그런 아파트 공급, 그러니까 질적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그 뭐 비용들이 최근 들어서 어떤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결국 그런 비용들이 주택을 공급하는 가격에 좀 전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뭐 분양 가격을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뭐 시장 환경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이 공사비에 대한 그 갈등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차질, 가격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집값 안정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도 하고 어떤 공공지구 안에서도 주택을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하려고는 하지만 네. 역시 뭐 시장 흐름과 시장 환경, 대외 경제 그리고 지금 좀 어수선한 그 정책, 예. 그 시장 뭐 이런 부분들이 다소 결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수요자들이나 뭐 공급자들 모두가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보니까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 흐름이 코스닥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하나네요. 외국인이 사네요. 외국인 기관 다 사죠, 코스닥. 예, 예, 그러네요. 쉽지 않아요. 요즘 참.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